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 쉬고 나오니까 또 에너지가 또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오늘 마켓 시그널과 함께 뉴욕 증시부터 그리고 국내 증시 시작 개장 전략까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고용지표 발표 이후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시장 분위기 한 번에 바로 전환해주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일단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마감 시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그널은 어떤 사인이었나요? 네, 신호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듯이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은주 앵커가 말해준 대로 뉴욕 증시 좋은 흐름 계속해서 금요일장에서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월요일장에서도 다우존스가 0.46% 오름세,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모두 1%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죠. 4월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또 덜 증가했고 실업률은 증가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에 상승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라는 보도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 추이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그리고 중소형주가 더 잘 반응한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3대 주요 지수 상승률을 봐도 다우 지수가 다소 약한 편이었죠. 그에 비해서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 이상 넘게 오르는 그리고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는 흐름 나타냈고요. 또 중소형주를 포함하고 있는 러셀 2000 지수도 1.3% 가까이 오르면서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증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70% 이상이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도를 봐도 상승을 의미하는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온 하루였는데요. M7도 대체로 상승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1.7%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총 2위 애플은 0.91% M7 중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슈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알파벳 0.5% 상승, 메타 3%대, 아마존도 1%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3.7%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1.97%로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히고 또 주말 사이 주주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 주식이 나와 있는데요. 1%가량의 상승률로 월요일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꼽은 특징주 먼저 애플과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와 관련된 언급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일단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1분기에 들고 있던 애플의 지분 약 13%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애플 지분 매도는 장기 전망이 부정적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애플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버핏 회장이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 주식을 모두 손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마운트는 3%대 강세였는데요. 소니와의 인수 협상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특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주 중 하나죠. 이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4.78%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향후 1년 또 1년 반 동안 강한 수요가 보여질 것이라는 그런 이유를 토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꼽은 특징주는 리오토가 되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리오토의 주가 이날 4%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 L6 모델 주문이 11,000대를 돌파하면서 흥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주가도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여는 총재의 발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바킨 총재, 리치몬드 연은 총재죠. 토마스 바킨 총재가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강한 확신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맥락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바킨 총재가 노동시장에 집중한 만큼 노동시장 보고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만큼 이미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2월에는 34,000건 고용 건수가 하향 조정됐고 3월은 12,000건 상향 조정됐습니다. 결국 2, 3월을 합치면 약 2만 건 넘게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환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4월 보시면 17만 5천 건으로 비농업 고용 건수가 집계가 되는데요.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또 12개월 평균 24만 2천 건보다도 훨씬 크게 밑돌면서 경기가 식고 있다라는 시장의 그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또한 실업률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4월 실업률이 3.9%로 3월 3.8%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또한 역시 경기가 식고 있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주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패드워치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보시면 이쪽에 기입된 게 날짜가 되겠습니다. 6월 FOMC, 7월 FOMC, 9월 FOMC가 되겠고요. 이게 기준금리의 정도입니다. 5.25에서 5.5%일 것이냐, 5%에서 5.25%일 것이냐. 보시면 지금 7월 FOMC 때까지는 5.25에서 5.5%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한데요. 다만 9월에 첫 금리 인하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이게 원래 40% 초반대의 가능성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 4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이후 48%대로 그 가능성이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안을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만 한 공직자가 로이터와의 보도에서 해당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0.4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금값도 0.9%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스당 2,33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렇게 월요일장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될 텐데요. 이바나 델레브스카 스피어 인베스트먼트의 CIO가 이 기술주가 좋았던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o the technology sector is performing very well today because of two main reasons. One, the risk of higher interest rates is now off the table after the economic reports that came out last week. And then second, the Fed speech from last week was also pretty positive, with the Fed essentially taking the potential of increase in interest rates for the rest of this year basically off the table. So those are the two main reasons why interest rates have stabilized, and the tech sector has a lot of secular tailwinds like AI that are going to propel earnings going forward. So we believe that now the focus will shift from interest rates to earnings, which is what's happening and what's driving the stocks up today.
네, 연휴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지난주 정말 바빴습니다. 주요했던 일부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요. 또 지난 2주 동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웃고 우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S&P 기준으로 실적은 80% 정도가 이미 발표가 됐고 그중에 75%는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는 팔란티어와 현재 루시드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모두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활짝 웃게 했던 고용지표 소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잡히고 있다 혹은 조금은 차갑게 식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4월의 신규 고용이 전달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고용에 집중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고용 지표 발표를 통해서 9월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가 17만 5천 개로 집계되면서 작년 10월 15만 개 기록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31만 개를 기록했고 또 골드만상스가 추정했던 27만 개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또 여기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3.9%로 0.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주간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해서 0.2%로 둔화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시장의 열기는 그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었는데 현재 이러한 수치 발표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7월과 그리고 11월에 금리를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연준에서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연준이 어느 시점에 돼서는 금리 인하를 분명히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화 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진행되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치솟았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2년물 모두 어느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계획들을 또 전략들을 세워가야 될까요?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슈들을 짚어줬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필수 소비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각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또 지켜봐야 될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될 것 같고요. 이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투자 심리를 개선해줄 부분으로 필수 소비재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업 지표가 더 둔화가 되는 경우에는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등 이 여러 섹터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 보면 소비자들이 더 이상 돈을 지불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소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불안으로 흔들리는 소비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는 명품과 같은 사치품이 아닌 가성비를 제공하는 기업에 더 집중하자라고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카콜라나 펩시코와 같이 필수 소비재가 언제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테슬라나 나이키, 아마존 등과 같은 임의 소비재를 대신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휴 동안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선 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개최가 됐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안에서 전해졌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오늘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찰리 먼거가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로 없이 진행되는 첫 번째 주주총회였습니다. 앞으로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청사진 그리고 미래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장도 굉장히 큰 주목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도 또 부각됐던 부분이 바로 애플과 관련된 지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1분기 1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또 버핏은 그렉 아벨 부회장이 본인이 버크셔를 떠난 이후에 차세대 회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된 부분도 확실하게 해소시켜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시장에 가장 주목했던 이 애플의 보유량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연속으로 애플의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포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애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버핏 회장 같은 경우는 애플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는 훨씬 더 나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올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명함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AI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AI의 힘은 핵 무기급이고 램프에 넣을 수 없는 요정 같아 두렵기도 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되겠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257조 원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역대 최고 규모의 현금 보유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버핏 회장은 보유 현금을 사용하고는 싶지만 리스크가 적고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를 했고요. 이에 일론 머스크가 화답을 하듯 본인의 이 계정을 통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워렌 버핏이 테슬라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만 23%의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투자의 기재라는 별칭이 잘 어울리는 수익률이기도 하죠. 이어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시드가, 내일은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앞서 테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루시드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주가가 7% 정도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도 0.05달러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루시드의 차량 인도량 같은 경우는 1,900대를 인도하면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40%의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루시드 CEO는 우수한 자체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루시드의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실적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진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안 약 9,000대 차량을 루시드가 생산하겠다라는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해주기도 했는데 일단 내일 전기차 관련해서 니콜라도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주말 사이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67,000달러까지 급반등이 나왔고요. 현재는 64,000달러 선에서 다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의 비트코인이 성공해주면서 현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랠리를 토대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8만 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 업계에서는 굉장히 촉망받고 있는 리더 중에 한 명이죠. 이 아서 헤즈 같은 경우도 이번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격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보유량 감소가 사실 확인을 해보면 최근 현물 ETF 투자자들의 95%는 하락장 속에서도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여줬던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고가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월요일장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월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오랜만에 또 강한 상승을 탄력을 갖고 또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최근 이제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 고려가 되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많이 보였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상대적으로 예상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오히려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라파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 이제 전쟁에 관련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재통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여전히 종전 거부, 그러니까 즉 라파 지역을 습격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가 부분들도 1% 가량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라파 지역 내에 있는 수천 명의 하마스 대원을 완전히 색출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강성한 발언을 한 게 네타냐후 총리의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이 지역 내에서는 14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공격적인 특히 이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작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유럽 지역에도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5년 만에 유럽을 순방을 하게 되었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3자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6일 이제 엘리제궁에서 이제 3자 회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지만은 시진핑 주석은 현재 비교 우위 관점이나 글로벌 수요에 비칠 때는 이러한 과잉 생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EU 측의 발언의 반면에서는 중국은 현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 대해서의 제재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3자 회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EU 입장에서는 일단 각 정상급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슈들보다는 사실상 균형과 그리고 긴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했던 원인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인데요. 지난 4월 비농업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였던 23만 8천 개보다 훨씬 하회됐던 17만 5천 개가 증가를 하게 되었고 실업률도 예상치 대비해서 0.1% 높은 3.9%를 도달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소수점 한 자리 수준의 변화가 아닌 상당히 유의미한 둔화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인 바 있기 때문에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보다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루 쉬고 온 사이 또 기업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을 축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기업 이슈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상승했던 원인은 주요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AI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애플의 상승에 오히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기존의 보유량의 13%가량을 매각을 했는데요. 다만 이 매각 내용은 오히려 이제 주가 상승을 해서의 세금 부담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AI 관련의 부분들은 이제 다음 달 열리는 WWDC, 그러니까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온디바이스 AI 아이폰을 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애플은 1,100억 달러 가량의 다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를 상방을 보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모델 Y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의 공략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돋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TSMC까지도 이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인 도저에 탑재될 수 있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해서 슈퍼컴퓨터 도조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 중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차후 테슬라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강화를 진행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연결 매출도 충분히 기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U에서는 이제 일본 제철이 미국의 대형 제강 회사인 US 스틸의 인수를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강제 생산량이 이제 3위로 등극하게 되면서 실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US의 주주는 약 98%가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미국의 영향들, 특히 이제 반도체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커플링이 일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철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철의 독점적 구조가 어느 정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일부 변동이 예상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새로운 시대의 서막 피트 찰리 먼거를 추모하며입니다.
자, 우리 쉬는 날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열렸는데 아무리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뭐 라이브로 볼 수 있고 하더라도 여기 한번 참석하는 게 다들 꿈이죠. 그리고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총에 어떤 어린이가 참석을 했는데 댓글에 웬 인신공격들이 그렇게 많은가. 우리나라는 그 어떤 뭐 불법으로 벌면 안 되겠지만 정당하게 올라간 부자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뭐 자신감이나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 깔고 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너무 아팠는데 버크셔에서의 주총은 되게 어린 아이들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즐겁게 받아주면서 작년에 그 어린 소녀가 어떤 종목 투자할지 워렌 버핏 보고 찍어달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 그 소녀 보고 자신의 인생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위트 있게 넘어갔던, 그러면서 전 노인분들도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박수를 보내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지 참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암울한 얘기지만 이렇게 뭐 미국의 주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뒤에 배경이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죠. 찰리 먼거공이 없습니다. 대신에 숫자를 늘렸어요. 물론 이 두 분이 대단한 분이고 갑자기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부터 후계자로 일컬어졌었고 이 사업 부문 후계자로 이 두 분이 일컬어지고 있고요. 투자 부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면에서 또 두 분이 계시죠. 테드랑 토드가. 근데 이 분들도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60대랑 70대입니다. 워낙에 지금 90대가 있으시니까 낮아 보이지만. 자,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일이 아닌데도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딸한테 3만만큼 사랑해, 3천만큼 사랑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아이언맨이 죽을 때도 눈물이 났는데 여긴 제 할아버지도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히어로가 한 명 빠졌는데 두 명의 히어로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 히어로의 어떤 파괴력보단 약해가지고 약한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CNBC의 유명한 베키 킥 앵커죠. 거의 수십 년 동안. 이분도 지금 너무 아름답게 늙으셨죠. 이렇게 늙기를 원하시는 여성분들 많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더욱 아름다웠죠. 예전에 10여 년 전에 워렌 버핏의 전용기에 탑승해서 워렌 버핏의 하루를 찍으시기도 했었고 꾸준히 계속 추적해서 인터뷰를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찰리 먼거가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자택에서 인터뷰할 때도 저 지금 이 책에다 사인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도 진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며칠 후에 돌아갔을 때 CNBC에 나왔을 때 눈물을 굉장히 절제하고 계신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키킥 이 앵커분이 가지고 계신 이런 마음, 그리고 또 항상 버크셔 회사의 주총에서 질문을 주고받을 때 이 질문 전 세계에서 질문이 날아옵니다. 이메일로도 날아오고 그런 분들의 질문을 대신 읽어주면서 물어봐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눈물을 정말 절제하고 계신 모습이죠. 눈물이 곧 터질 것만 같은 99.9세에 돌아가신, 거의 꽉 채우고 돌아가셨거든요. 99세에 돌아가셨던 그 아침에 CNBC에 출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의 주총에 또 나타나셨죠. 나중에 자서전 낼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베키킥은 또 나오고요. 이 소년이 물어봤습니다. 찰리와 하루 더 시간을 보내면 그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워렌 버핏이 대답을 했죠. 찰리 형과는 특별한 게 없었다. 그냥 수십 년 동안 뭐 그가 거짓말을 나한테 한 번이라도 한 적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반반 있죠. 친한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자기 의견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약간 반의 거짓을 섞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자리를 하는데 내가 소주를 먹고 싶어서 친구는 맥주만 먹는데 온갖 어떤 뭐 약간 구슬리면서 소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찰리 먼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특별한 거 없었고 그냥 같이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그냥 그런 거를 그냥 평상시대로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게 하루만이라면은 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생에서 찰리 형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은 자주 만나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말랍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 자주 만날 사람을 찾았다면 자주 만나는 거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전혀 쓸데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어린이의 질문에 이렇게 아주 정성 들여 얘기를 해줬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주총에서 봐야 될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맨날 문 닫고 도망가고 그렇죠. 회사가 망했는데 CEO는 숨고 제발 이런 것들은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뻥튀기 시켜가지고 상장시켜놓고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다 도망가는 제발 이런 뉴스는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찰리 먼거를 추모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이고 워낙에 지금 이번에 내년에 만약에 같이 참석한다면 100세에 참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가 강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른 질문에서도 계속 뭐 찰리 형은 어떻게 얘기했었는데 찰리 형은 어떻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두 가지 큰 거 나왔거든요. 역시 나왔습니다. 먼저 이거를 나왔죠. 이 뭐 연례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해줬던 노년의 여성분도 나중에 일어나게 한 다음에 기립박수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뭐 한 3-4시간짜리를 나중에 라이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큰 사업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보험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아까 전에 그렉 옆에 그렉이 60대고 옆에 이제 인도에서 공부를 하신 인도계 70대 후계자가 나오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보험 전문 담당입니다. 그리고 비보험 담당이 그렉이고요. 그래서 두 부분을 이끌어가는 후계자로 지금 낙점이 된 상태고 이사회에 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보험 쪽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고요. 이 토탈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 자체가 가장 크죠. 그다음에 BNSF. 이건 사실 워렌 버핏의 후계자로 일컬어지는 빌 에크먼도 비슷한 건데 철도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철도는 한물간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워렌 버핏이나 뭐 베이비 버핏이라고 부르는 빌 에크먼도 둘 다 철도주에 투자를 했어요. 너무 안정적이라 이거죠. 물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막 철도주를 같이 우리나라의 철도주를 얘기하는 것은 참 너무 저희가 다르죠. 배경이 다른데 어쨌든 미국에서 혹은 호주, 영국 이런 데서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버크셔 해사웨이 에너지 이게 바로 아까 그렉이 원래 에너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워렌 버핏의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사 사서 이름이 버크셔 해사웨이 에너지로 바뀌었고 이 회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던 그렉의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후계자로 낙점이 된 것이고요. 보험 부분에 그다음에 비보험 부분에 한 명씩 이제 둘이 투톱 체제로 끌고 가고자 지금 찰리 먼거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2명을 앉혀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즈니스들 있죠. 여기 이제 저희 뭐 아까 전에 화면에 보면 나오겠지만 워렌 버핏 앞에 시즈 캔디가 항상 깔려 있죠. 시즈 캔디가 깔려 있고 그 2명한테도 앞에 다 깔아놨어요. 원래 워렌 버핏은 가장 좋아하는 게 피넛 브리틀이라는 그건데 완전 땅콩 이 다 썩는 거예요. 근데 뒤에 코카콜라도 있고. 근데 뭐 보시면은 93세 막 99세까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면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 그냥 막 그런 거 뭐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빅맥 아침마다 먹고 아시죠? 빅맥 그 단돈 얼마짜리 먹고 그다음에 맨날 시즈캔디 씹고 저거 먹고 시즈캔디 통이죠. 근데 이 제일 좋아하는 피넛 브리틀은 여 그렉 앞에다 놔뒀어요. 이게 조금씩 그 중간에 먹는지 바뀌어요. 중간에 먹는지 바뀝니다. 여기 저쪽에 있네. 여기 뒤쪽에 코카콜라 있어요. 살짝 지금 가려져 있죠. 여기 뒤에 코카콜라 캔 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맛이 이 그렉 부회장 앞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지금 요 3명 화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런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4가지로. 보험, 철도, 버크셔 에너지, 그다음에 그 이외에 식품회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구성해. 왜냐면 시즈 캔디라던가 이런 건 지분을 소유한 게 아니라 아예 인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냥 데어리퀸이라는 우리 무중력 아이스크림 말고 거꾸로 들어도 안 떨어지는.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거꾸로 들었는데 확 털어가지고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빌 게이츠랑 가서 데어리퀸 1일 알바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기서 데어리퀸이라던가 직접 인수한 아니면 지분을 투자한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은 모두 사업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거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딱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9년에서 2020년 코로나 때 들어가면서만 작아졌지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그냥 가공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버크셔 해서의 주주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막 나쁘게 나오면은 기분이 좋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을 펴서 초반에 보여주고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키킥의 질문이 들어가죠. 백키킥의 질문이라고 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질문을 미리 받아놓긴 하는데 그중에 어떤 질문을 던질지 워렌 버핏한테 미리 주질 않아요. 그냥 백키킥 맘대로 랜덤으로 꽂아요. 그 워렌 버핏은 거기서 즉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잖아요. 지금 애플이 그 버크셔 회사의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이코란 회사라던가 뭐 데어리킨이라던가 시즈캔디는 아예 인수해서 버크셔 회사의 자회사가 된 것이고요. 애플은 지금 투자한 것 중에서 지분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50%가 넘고 있었죠. 포트폴리오상에서.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첫 투자를 했는데 그럼 이 애플을 계속 2분기 연속 판 게 혹시 애플에 대한 어떤 투자의 변화가 있는가라고 물어봤거든요. 버크셔의 최대 보유주인 애플 주식 1억 1,500만 주를 추가로 매각했다는 소식이 바로 나와서 이거 먼저 질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백키킥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사실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뒤에 보시면 워렌 버핏의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부연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아, 여기 뒤에 또 있죠. 뭐 그래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투자로서의 매력이 변했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때 워렌 버핏이 이걸 두관식이라고 하죠. 이 결론을 탁 얘기하고 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나오네요. 시즈 캔디. 이거 제일 좋아하는 맛은 그 그렉 앞에 있어요. 피넛 브리트. 뒤로 넘어가시면은 네, 우리는 항상 모든 주식을 사업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한 거예요. 데어리퀸,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두 다 사업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을 얘기합니다. 링컨의 지적 투자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시장을 비즈니스의 일부로 여겨라.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로 본다. 이걸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비즈니스인 코카콜라를 소유하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소유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더 훌륭한 비즈니스인 애플을 소유하고 있다. 자, 여기서 벌써 아까 전에 아니요, 처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부연 설명 딱 하면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그거,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애플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죠. 왜냐하면 애플을 더 훌륭한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했고 아까 백키킥의 질문에 바로 아니요라고 두 가지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세금에 대한 문제라고 표현을 했고요. 애플에 대한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린 건 아니다. 라고 지금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이슈가 됐던 질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주 나와요. 뭐냐면 질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의 대답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질문이 나왔는데 앨런 머스크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그쪽은 아예 몰라. 그쪽은 아예 바보야. 그래서 그건 앨런 머스크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아예 결이 달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 이제 테슬라미라고 하죠. 물론 그게 좀 이 단어의 그 뉘앙스가 좋지 않지만 테슬라를 굉장히 응원하시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여기서 더 상상의 나래를 핀 거예요. 야, 워렌 버핏이 테슬라에 투자하겠네.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지금 뭐 중국 가서도 협상을 해서 뭐 중국에 이제 들어간다 해서 뭐 급등하기도 했었잖아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전격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면은 자동차 사고율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데가 보험 부분이에요. 물론 재보험이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허리케인이 막 와서 태풍이 집을 다 부셔버렸다. 근데 그 막대한 돈을 피해자한테 다 돌려줄 보험사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리안 리 같은 그런 재보험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허리케인이 불었을 때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게 그 인도계 후계 CEO입니다. 부회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 가이코라는 게 자동차 보험 회사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고율이 반으로 줄어들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떨어져서 너네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로 가정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죠. 미국에서 그 넓은 땅덩어리의 미국에서 사고가 단 3건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넘깁니다. 마이크를. 왜 넘기죠? 아까 전에 보험 부분을 이끌고 있던 후계자로 일컬어지는 70대의 그 부회장. 그분이 보험에서 더 잔뼈가 굵은 분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했냐면 찰리 멍어가 살아있을 때 버크셔 해서의 주총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버크셔 회사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 게 어딘가. 사람들은 다 코카콜라예요? 뭐 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찰리 멍어가 이랬습니다. 이분을 보험 분야에서 버크셔 회사로 데려오는데 헤드헌터에게 준 수수료. 그게 나의 인생의 최대의 투자라고 했어요. 그만큼 보험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이 정말로 다 자리를 잡는다. 우리도 바라는 분 계시죠? 아침 뉴스마다 맨날 무슨 뭐 초등학생을 치어 죽였네. 무슨 뭐 사람들이 막 술 취하고 음주운전에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음주운전 할 거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맡겨라. 사고가 훨씬 낮아진다. 뭐 이러고 있는데 자인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자율주행하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가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놀리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쟤 바보다. 중간중간에 막 멈추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기면은 자율주행 사고는 더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지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 건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한 건수당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고 건수 곱하기 비용 그 부분을 따져서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뭐 테슬라 이런 능력은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찰리 멍어도 그 이전에 계속 달나라나 화성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적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이코라는 회사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버크셔 해사웨이의 수장들로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지금은 너무 큰 우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질문들 있죠. 애플 지분을 왜 처분했는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가이코의 혹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에 문제는 없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답변은 다 나왔고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이 항상 좋은 거를 보여주는데 주가도 항상 좋으니 이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베키 퀵이 맨날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어디 저 멀리 무슨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B 주주분이 질문을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주분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역사상 신고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B가 A가 너무 비싸니까 B를 사기 쉽게 뭐 이것도 사실 $400긴 합니다만 어쨌든 A는 아예 손을 못 대니까요. 물론 소수점으로 사면 되긴 하는데 B를 지금 산 주주분들이 많아요. 일반 주주분들이. 지금 이게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지금 $400 넘었거든요. 기분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S&P 500이죠. 지금 사실 워렌 버핏도 그리고 워렌 버핏의 아까 지금 뭐 사업의 후계자 두 분이 나와서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투자의 후계자 또 2명이 있거든요. 연령대가 이 사업 후계자 2명보다는 좀 낮긴 해요. 근데 그 두 분도 물론 워렌 버핏만큼 찰리 멍어만큼 살아야지 이제 평가가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S&P 500의 수익률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냥 증권 계좌도 트지 말고 증권 계좌 터야죠. 증권 계좌 트는데 보지도 말고 S&P 500 그냥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여생을 즐기라 이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거든요. S&P 500이 역사상 신고가고
다우는 지금 전고점이 2022년 4월 달 64달러에 지금 못 미치는 57달러 수준에 있고요. 나스닥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2021년 11월 달에 69가 최고입니다. 61이 지금 수준이고요. 그래서 S&P 500만 지금 고점을 넘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P 500과 버크셔 해서웨이 B의 주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찰리 먼거를 추모하면서도 아주 암울한 분위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아까 그 장면이 안 나왔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아까 워렌 버핏이 일부러 그 옆에 그렉한테 짐을 넘길 때 찰리 이랬습니다. 순간 너무 나이가 들어서 치매 아닌가 했는데 일부러 내가 듣고 싶어서 했다고 해서 그렉 부사장이 박수까지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내년도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도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아직 시간이 좀 있나요? 워렌 버핏이 항상 뭐 매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의견을 어필을 한 다음에 찰리 형은 어때요? 찰리 형?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렉 부사장한테 찰리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그렉 부사장이 웃는 거죠. 찰리 난 정말 이러려다가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했더니 여기서 박수를 칩니다.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년에 할 것 같진 않아요. 이걸 2년 연속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내년에 안 할 거고 이제 다시 안 할 거니까 제가 혹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찰리 먼거를 기리면서 워렌 버핏처럼 한번 질문을 넘기는 거로 불러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워렌 버핏 성대모사는 잘 못하겠습니다. 찰리. (5월입니다) 5월에는 유명한 주식 격언이 있죠. Sell in May.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통상적으로 이 주식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생긴 격언인데요. 차트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주황색 수익률이 11월에서 4월까지의 수익률이고요. 회색 바가 바로 5월에서 10월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5월부터 10월까지의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5월에 팔고 11월에 다시금 들어와라 라는 그런 격언이 생긴 건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1월 효과, 연초 랠리가 좀 사그라드는 시점이 5월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세금 제도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금 환급이 2월부터 시작해서 5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 환급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시기가 5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증시 유입이 없으니까 랠리가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되겠고요. 또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를 가야겠죠. 여름철을 앞두고 또 여름철이 돼서 휴가를 떠나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아지다 보니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수익률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Sell in May가 아니고 Stay in May. 5월에도 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왜 다를까요? 일단 제가 데이터를 좀 나눠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져온 차트가 되겠는데요. 1950년부터 1999년, 그러니까 과거의 수익률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과 연한 하늘색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꽤 크죠. 하지만 최근 2000년대 들어서 보는 데이터를 보시면
보시면요. 진한, 녹색, 그리고 연두색 이 수익률 차이가 생각보다 이전만큼 크진 않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인공지능 붐이 있기 때문에 셀인 메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도 또 적기 때문에 남아있어도 괜찮다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6월 점도표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5월에는 좀 신중한 그런 스탠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이 중요해질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지 월가의 증권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JP모건이 5월에 탑픽으로 꼽은 종목 10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터필러, 아마존, 제너럴 모터스, 유나이티드 항공, 맥도날드 등도 보이고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엘프 뷰티, 미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페어도 등장해 있습니다. 온라인 가구, 홈 데코 업체가 되겠고요. TJX 컴퍼니스는 월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좀 낯설긴 하지만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으로 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0가지 탑픽을 JP모건이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코멘트를 덧붙인 몇 가지 종목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꼽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기대보다 강한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원래 2, 3분기 여행들 많이 가시죠. 여름철 여행.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기존에도 기대치가 높은데 이것보다도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JP모건이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만큼 항공주해는 수혜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JP모건이 코멘트를 덧붙인 종목은 바로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 회복 기대감에 아마존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아마존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AI 수요의 클라우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AI 붐에 계속해서 올라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마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JP모건이 코멘트를 덧붙인 기업 엘프 뷰티와 TJX 컴퍼니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기업 이제는 가성비 시대라는 점에서 JP모건이 코멘트를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엘프 뷰티는 미국의 가성비 화장품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TJX는 미국의 대형 할인 소매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맥도날드, 스타벅스로부터도 발길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는 고금리 여파에다가 지갑을 좀 닫으면서 가성비를 택하고 있는데 그 가성비 수혜주로 엘프 뷰티와 TJX 컴퍼니스를 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모건이 꼽은 5월 탑픽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골드만삭스도 3가지 종목을 컨빅션 리스트, 최우선 매수 추천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요. 그 3종목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던증권거래소 그룹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매출 가속화가 기대된다. 지금부터 매출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기업도 나와 있습니다. CDMO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또 미중 갈등에 의한 반사이 기대감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스테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의 석유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기대감이 예상된다라면서 이 3가지 종목을 최우선 매수 추천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월은 약세장 흐름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올해는 정말 다른 흐름을 보여줄까요? 그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 선택이 중요해 보이는 만큼 월가의 종목 선택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사인즈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는 국내장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 약세권을 보였는데 일단 미증시 호조로 다시 한번 화답해 줄지 저희와 함께 개장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